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 포뮬러입니다. 콜라핀토가 공식적인 F1 데뷔전을 마쳤습니다. 이번 그랑프리가 시작하기 전에 안토넬리가 프랙티스 세션을 소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이야기로 인해 F1 팬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션 시작 전날 테스트 드라이빙 때는 세이프티카가 파라볼리카에서 큰 사고가 나면서 언세이프티카로 한순간에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의 모든 세션이 화창한 하늘 아래서 진행한다고 예고되었고, 역시 프랙티스 1, 2 모두 쾌청한 날씨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프랙티스 1의 이슈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토넬리가 대중들 앞에 공식적으로 얼굴을 비추는 첫 번째 세션입니다. 러셀이 차량을 대신 몰게 됐고, 맑은 날씨와 더불어 비교적 쉬운 트랙에서 소화하게 되는 프랙티스 세션이기 때문에 많은 연료를 넣고 꽤 많은 랩을 도는 것이 정배로 떠올랐지만, 두 번째 플라잉 랩 파라볼리카에서 오버스티어가 나면서 스핀을 했고, 빠른 스피드와 함께 베리어에 충돌했습니다. 이렇게 레드 플래그가 발동됐고, 대중 앞에서 보이는 첫 무대가 단 10분 만에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콜라핀토의 이름표가 처음 걸린 세션이기도 했습니다. 서전트를 대체해 들어온 만큼 당장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텐데, 콜라핀토도 파라볼리카에서 오버스티어가 나면서 스핀을 했지만 자갈바 뒤에서 멈추는데 성공했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정말 다행이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랙티스2는 선수 대부분이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서로의 순위가 한순간에 뒤섞이는 상황이 나오던 중에 30분이 지난 시점 7번 코너인 레즈모2에서 마그누슨이 스핀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24년도 몬자 그랑프리 두 번째 레드 플래그가 발동되었습니다. 세션이 재개되는 시점이 단 18분 남은 시점인데, 러셀과 페레즈가 정상적으로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을 소화하지 못했고, 이 두 명 중 러셀이 레이스 시뮬레이션 하는 드라이버 사이에서 유일하게 서포트를 끼운 채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익살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날에 열리는 프랙티스 3도 맑은 날씨 속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팀이 최종적으로 퀄리파잉과 레이스를 위한 셋업을 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9위 자리에 콜라핀토 이름이 있다는 것인데, 프랙티스지만 10위 안쪽에서 신인의 이름을 봤다는 것을 설레발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위부터 19위까지 단 1.2초 차이가 났고, 퀄리파잉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퀄리파잉 리뷰 시작합니다. Q1에서 아무래도 이슈가 될 만한 점은 콜라핀토의 첫 번째 퀄리파잉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드라이버만이 랩타임을 작성한 시점에 작년에는 나오지 않았던 1분 19초대의 기록을 노리스가 첫 번째 플라잉 랩을 만들어내면서 일찌감치 안정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콜라핀토도 1위와 1.2초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을 끌어올리기 위해 트랙에 나왔지만, 프랙티스부터 사고 구간이라고 낙인 찍혔던 레즈모2에서 자갈밭을 깊이 밟으면서 기록 갱신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레티필로 시케인과 아스카리 시케인, 그리고 파라볼리카에서도 계속해서 드라이버들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Q1 탈락자는 츠노다, 스트롤, 콜라핀토, 보타스, 저우가녀입니다. Q2가 시작되고 최고 속도가 가장 빠른 페라리를 필두로 플라잉 랩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플라잉 랩을 돌고 맥라렌 듀오와 더불어 베르스타펜까지로 19초대에 진입했으며, 이후 메르세데스 듀오와 사인츠까지 참전하며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하스의 직발 성능이 돌아온 것인지 훌켄버그가 섹터 1에서 패스티스트 타임을 달성했고, 섹터 2까지만 해도 1위와의 기록이 불과 0.2초 차이였지만 섹터 3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아쉬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론소가 겨우 100분의 1초 차이로 훌켄버그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턱걸이로 생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윌리엄스의 알본도 팀의 기대치인 9위에 정확하게 안착하면서 Q3에 진출했습니다. Q2 탈락자는 알론소, 리카도, 마그누센, 가슬리, 오콘입니다. Q3는 4강팀과 알본, 그리고 훌켄버그까지 단 10명이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프랙티스 때부터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의 강세가 이어졌고, 그 기세가 퀄리파잉까지 이어지기 바랐던 두 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인원이 첫 플라잉 랩을 진행한 시점에 정확하게 맥라렌, 메르세데스, 페라리, 레드불 순서로 정리됐고, 최고 속도 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 맥라렌이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로는 현재로서 최정상의 위치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성공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3분을 남기고 최종 기록을 향해 트랙에 나왔습니다. 페레즈와 베르스타펜이 먼저 플라잉 랩을 시작했으나, 페레즈가 레즈모2에서 자갈을 밟아 더티에어가 만들어졌는데, 그곳으로 베르스타펜이 들어가면서 두 드라이버 모두 랩타임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게 4강팀의 선수들 중 이 두 명만 19초대에 들어가지 못했고,
맥라렌은 1분 19초 초반의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프론트로우를 차지했으며 러셀이 맥라렌과 페라리 사이에 들어가면서 3그리드를 차지해냈습니다. 페라리 듀오 역시 아주 빠른 기록을 만들어냈지만 맥라렌의 기록을 따라잡는 데는 힘이 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그리드까지의 순위는 사진 자료와 같습니다. 레이스 데이가 찾아왔고 현지 티포시들의 뜨거운 열기와 더불어 뜨거운 태양 아래 달궈진 노면에 드라이버들이 섰습니다. 시작 전부터 40%의 강화 확률이 있다는 컨트롤룸의 메시지가 있었고 지구 포메이션 랩을 진행했습니다. 스타트 타이어로 소프트를 사용한 드라이버는 없었고 레드불의 두 드라이버가 하드 스타트를 한다는 변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폴시터가 노리스였기 때문에 1000랩에 따라잡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레티필로 시케인에서는 오히려 러셀이 트랙 밖으로 밀려나갔지만 바로 이어지는 로지아 시케인에서 피아스트리에게 따라잡혔고 탈출 속도가 느린 노리스가 르클레르까지 초월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초반부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1000랩의 아스카리 시케인에서 리카도가 홀켄버그를 밖으로 밀어낸 트랙 안으로 자갈이 다량 살포되었고 10랩 지나지 않아 레티필로 시케인에서 휠락에 걸린 홀켄버그가 츠노다의 사이드포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000랩에 난 사고의 여파로 인해 러셀 차량의 프론트윙 엔드플레이트가 떨어져 나간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14랩의 파라볼리카에서는 노리스가 르클레르 뒤에 바짝 따라붙었고 단순히 초월을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언더컷을 통해 역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이른 시간에 피트인을 진행한 노리스였고 직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피트인을 진행했던 르클레르입니다. 약 20렙째 로지아 시케인에서도 마그누센의 휠락으로 인해 가슬리에게 컨택이 가해졌고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트스탑 진행이 한 번씩 삐걱거리는 장면이 나왔고 예상 못한 시간 손실을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약 40렙째의 순위와 피트스탑 진행 횟수입니다. 베르스타펜을 제외한 모두가 이무 피트스탑을 진행했고 콜라핀토와 1000 레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해 1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40렙을 모두 날리고 난 뒤의 상황인데 1위 르클레르와 3위 피아스트리의 간격이 약 16초 차이였고 여기서부터 페라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사인츠가 피아스트리를 최대한 막아준 덕에 8렙 남긴 상황에 12초 격차를 만들 수 있었고 이론상 랩당 1.5초를 줄여나가야 따라잡을 수 있었기에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달려야 했던 피아스트리였습니다. 49렙 달린 상황의 타이어 소명 사진인데 무려 23렙의 차이가 나는 타이어로 달리는 르클레르였고 벨기에의 러셀이 생각나는 신들린 드라이빙을 진행했습니다. 단 3렙 남은 시점에 피아스트리와 7초의 격차를 내고 있는 르클레르고 사실상 우승을 확정지었다고 할 수 있었으며 파이널 랩 진입과 동시에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의 레전드인 델 피에로가 체커 플래그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년 만에 이탈리아 몬차에서 페라리와 르클레르가 우승을 차지해냈고 이 기쁨을 현지 티포시들과 함께 나눈 르클레르입니다. 페라리 팀원들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이 날뛰었고 르클레르와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포디움을 향해 달려오는 티포시 그리고 그리드 전체를 가릴 정도로 거대한 팀 현수막이 보였으며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홍염으로 뒤덮인 카메라 앵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위인 노리스에게 가야 할 트로피가 피아스트리 앞으로 오자 교통정리해주는 재밌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이후 샴페인 세레머니를 팬들과 함께 나눈 르클레르였고 이렇게 상황리의 몬차 그랑프리가 끝났습니다. 르클레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모나코와 이탈리아에서 모두 우승했고 맥라렌은 더블 포디움을 차지하면서 레드불과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포인트 격차를 더욱더 많이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가져와 최종 9위를 노렸던 윌리엄스도 알본의 선전으로 목표 달성에 성공했으며 콜라핀토 역시 18그리드에서 출발해 12위까지 올라오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하스는 홀켄버그가 10그리드에서 출발했지만 17위까지 내려간 반면에 그 자리를 팀메이트인 마그누센이 채우면서 하스 역시 1포인트를 추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경기에서 페널티가 4개가 나왔고 이 중에 마그누센이 페널티 포인트 누적으로 인해 다음 그랑프리에 한 경기 출전 금지 징계가 불가피해졌으며 그 자리 대체 후보로 베어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어만이 바쿠에서 하스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다면 리저브 드라이버로서 한 시즌에 두 팀의 차를 탑승하는 최초의 드라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르클레르가 현지 티포시들과 페라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는 사실 다시 상기시켜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